자, 이어서 18쪽에 4강 생명활동과 에너지입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화학 반응,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물질 대사 과정, 특히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고, 이 ATP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주로 쓰죠. 그래서 물질 대사 아까 살펴봤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4강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인데,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정리만 할게요. 아까 했으니까. 동화작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에서 말하는 고분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좀 복잡해지는 뜻이죠. 화학에서는 여러분 이제 분자량 개념을 모를 수도 있지만, 분자량이 만 이상인 것을 화학에서는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있어요. 어쨌건 복잡해진다. 합성.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광합성이 있다.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암기에 두면 편리합니다. 6CO2 플러스 12H2O,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포도당의 분자식은 C6H12O6.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물론 이제 여기 물도 나오고 그리고 산소도 나오는데,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왜 이름이 광합성이냐? 빛광자입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말 빠르지 않죠? 제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조금 빠르게 했어요. 사과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때로 이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지금 왼쪽에도 물이 있고 오른쪽에도 물이 있어서 오른쪽에는 물을 왼쪽으로 이양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알자 반응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반대 과정,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하면 분해,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 대표적인 것이 호흡, 더 구체적으로 세포호흡.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세포호흡 또는 호흡,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이 모든 물질 대사는 예외 없이 에너지 출입을 동반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합니다.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하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포도당을 공기 중에서 태울 때 연소 시에는 4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나 세포흡, 만약에 400도씨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물질 대사가 지금 왜 일어나? 살기 위해서. 개체 유지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400도씨에서 세포흡이 일어나면 다 죽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고,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온도, 그리고 특히 고온의 열, 그리고 pH, 이건 수소 이온의 농도, 그리고 보통 고딩 수준에서는 염의 농도 잘 언급을 안 합니다만,
염의 농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더 유식한 척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자극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에서 체온을 일정 유지된다, pH를 일정 유지된다,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항상성이죠. 등등. 그래서 18쪽에 세포음 나와 있고, 그 반대가 광합성이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에너지를 방출할 때, 세포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제 ATP 만드는 데 쓰이고,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되죠. 그래서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보다 열로 바뀌는 에너지가 더 많다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가 ATP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ATP는, 자, 참고로 이 그림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줄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지 못해도 보고 알면 됩니다. 이게 산소 원자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오각형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당인데, 단당류. 리보스라는 5탄당입니다. 탄소를 5개 가지고 있는 당을 5탄당이라고 하죠. 포당은 탄소가 6개 있으니까 6탄당이고, 자, 그런데 탄소 번호를 1', 2', 3', 4', 5'. 자, 그리고 2번 탄소에 OH기, 수산기가 있고, 3번 탄소에도 수산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이 리보스. 여기에 1번 탄소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염기라 함은 산염기할 때 그 염기, 산은 영어로 애시드, 염기는 베이스인데, 물론 이런 게 단어가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중고등 때 배웠고,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배웠는데, 우리 기초 수준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인사혁신체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런 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할 때 또 빨라진다.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하는데, 어찌됐건 이 염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염기는 아까 헥산에 있는 그 염기, 그런데 질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질소염기라고도 하는데, 우선 참고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아데닌, 티민, 너무 친절하다. 티민, 구아닌, 그 다음에 시토신 또는 사이토신이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RNA에 있는 염기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고, 자, 그런데 요 아데닌이라는 염기를 가지면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아데노신. 자, 이 아데노신에 5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 자, 우리 생물학에서 모노 그러면 숫자 1 넣으면 접두이고, D 또는 B 또는 비스 모두 숫자 2를 넣으면 접두어, 트리 3을 넣으면 접두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뭐 등등 나가죠. 자, 그리고 여러 개를 넣으면 폴리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게 직접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기가 하나 결합되어 있다.
아데노신 1인산,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여기 인산기가 또 하나 결합되어 있다면 아데노신 2인산,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인산기가 또 하나 결합되어 있다면, 3개 결합되어 있다면 아데노신 3인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여기까지 됐죠? 참고로 요 물결 모양으로 나타내는 결합은 이름하여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서 여기 결합보다, 이 결합보다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ATP를 만든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그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ATP를 만든다는 얘기는 AT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든다. 이와 같이 ATP를 만드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는 더 정확히 인산기를 결합시키는 반응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탄소, 숯에 들어 숯, 고기 구워 먹을 때는 그 숯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를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죠. 산화라는 것은 산소랑 화합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산화라는 것은 인산기와 화합한다는 얘기. 인산기랑 결합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반응을 인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산화 반응의 한 예입니다. 자, ADP보다는 ATP가 더 복잡하죠. 인산기가 더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얘를 다시 분해합니다. ATP 만들었다가 ATP를 다시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만큼 에너지, 즉 요만큼, 여기 각각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냐면 7.3kcal가 저장되어 있는데 1몰당, 한 개가 아니라 1몰당. 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입니다. 연필 12자루를 뭐라 그래? 한다스. 계란 30개, 한 판. 이런 용어는 요즘 일상생활에 잘 안 쓰긴 하는데, 배추 100포기, 한 접.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지, 공부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합격자가 남긴 명언입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8급 공무원 시험은 뭐 사법고시 시험 없어졌지만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실은 수능 시험보다도 더 쉽습니다. 수능보다. 물론 대학 수준의 내용은 좀 어렵지만 수능에 3점짜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도 분석 문제와 관련된 것은 3점짜리 문제에 출제될 수가 없어. 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5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그래서 거기 수능 유형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3점짜리는 거의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이제 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야.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공무원 시험은 포기 안 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집에서 강의를 듣는 것은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공부에만 몰입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그 몰이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말합니다. 어떤 원자 또는 분자 또 이런 물질들이 크기가 매우 작아서 하나하나 숫자 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 파는 그 가게에 가서 아저씨 모래 100만 개 주세요. 아저씨가 이런 미친놈 아니면 당황하죠. 시멘트 가게에 가서 시멘트 1억 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해. 시멘트는 대개 40kg 한 포대 단위로 팔죠. 요즘 20kg짜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모래라는 것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이다. 이 숫자 외울 필요 없다.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1몰당 7.3kcal가 여기 저장되어 있다.
자, 그런데 ATP를 ADP와 인산기로 분해한다. 그럼 그 에너지가 방출된다. 1몰당 7.3kcal가 방출되고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쓴다. 이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쓰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발음, 발성, 그리고 근육 수축 시에도 쓰고, 그다음에 발음이나 발성에도 쓰고, 그리고 물질 합성에도 쓰고, 물질 합성에도. 자, 아까 저 동화적용과 이화적용으로 다시 잠깐 돌아가서 사람은 세포흡을 하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을 합니다. 사람은 동화작용 해, 안 해? 동화작용 아까 광합성을 써놨습니다만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한 예일 뿐이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밥 주로 녹말이 들어있죠. 그럼 녹말이 소화 과정에서 엿당으로 그리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 이것은 이화작용이죠. 이 포도당을 흡수한 다음에 혈액순환에 따라서 혈액음에 따라서 온몸으로 보낸 다음에 그 필요한 곳에서 포도당으로부터 다시 무엇을 만드냐면 글리코겐 또는 글리코젠이라고 발음하죠. 포도당은 단당류 당이 하나라고 해서 단당류의 한 예이고, 글리코젠은 포도당이 여러 개 쭈르륵 결합되어 있는 거죠. 물론 녹말도 다당류죠. 다당류인 녹말을 분해해서 단당류인 포도당을 결국 만들고 그 포도당을 흡수해서 이동시키고 세포에서 글리코젠인 일종의 다당류를 다시 합성하죠. 글리코젠은 동물의 저장탄수화물이죠. 다당류. 녹말은 식물의 저장탄수화물이죠. 그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동화작용이죠. 흡열 반응이죠. 그죠? 또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래서 사람도 이화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화작용도 한다.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모두 일어나죠. 식물, 대표적인 광합성이지만 식물도 생장 등등을 위해서 세포흡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물질 합성에 ATP를 쓴다. 우리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로부터, 뒤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암모니아로부터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간의 기능을 우리가 보통 독성물질 분해라고 표현을 해서 독성물질을 제거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화작용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암모니아와 요소의 분자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암모니아 NH3 요소 CO NH2 괄호하고 2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암모니아가 요소된다.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 그러니까 동화작용. 이 과정에도 무엇이 필요해? 에너지, 즉 ATP가 필요하다. 그래서 등등등의 생명활동에 바로 이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무엇? 주로 ATP, 주로입니다. 물론 우리 기초 수준에서는 그냥 ATP라고 해도 됩니다만 나중에 기본반, 심화반 가면 특히 심화반에서 GTP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참고로 단백질을 합성할 때는 ATP를 쓰는 것이 아니라 GTP를 씁니다. 참고만 하시고 기초반에서는 자, 그래서 19쪽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1번 문제 볼게요. 19쪽에 1번 문제. 다음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쫙 보는 순간 세포호흡. 그럼 세포호흡 전체적으로 보면 이화작용. 그러나 그 속에서 ATP를 합성하는 것은 동화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세포호흡 그러면 이화작용이고, 그래서 바로 답 1번이고, 2번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 아니라 바로 세포호흡이고, 비대에너지를 3번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반응은 자 볼게요. 화학에너지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생물학 또는 화학을 배우면서 화학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그 화학에너지라는 것이 뭘까? 자, 광합성의 전체 반응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화물을 또 빨라진다. 막 했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그죠? 아까 했으니까 빨리 해도 상관없지.
자, 그런데 뭔 얘기하다 그랬지? 말을 빠니까 벅벅거린다. 자, 화학 에너지. 그럼 도대체 화학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화학 에너지. 우리 기초 완성반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공유 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원소들이 안정하기 위해서 기초반에서 이 말을 못 알아도 상관없어요. 또 이런 거 하니까 어려워 죽겠네. 상관없어. 지금 몰라도 돼. 그냥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도 돼.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는 전자를 8개 채워야 안정하다는 소위 옥텟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데 그 결합 중에 하나가 공유결합이고 무엇을 공유하냐면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근데 거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죠. 그래서 되게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라 함은 그 공유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아까 리보스 그랬죠. 리보스. 그럼 1, 2, 3, 4, 5. 이 결합들이 다 공유결합입니다. 실선으로 나타낸 것들이 다 공유결합이야. 이게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 여기도 공유결합이고, 물론 물결 모양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여기도 공유결합이고.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실은 이거는 무기물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은 무기물인데, 무기물 가지고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를 갖고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은 그렇지 않는 물질.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탄소는 있지만 수소가 없죠. 그러니까 무기물. 물, 수소는 있지만 탄소가 없죠. 무기물. 유기물은 포도당은 탄소, 수소가 모두 있죠. 유기물. 그래서 광합성은 결국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봐봐. 이산화탄소가 요땅으로 생겼어. 공유결합이야. 그럼 이것보다 아까 포도당 요 구조 비슷해요. 시간상 그리지 않을게요. 그럼 포도당이 더 복잡하니까 공유결합이 더 많겠지. 그럼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결국 무엇으로부터 얻느냐? 빛으로부터 얻는다.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그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바로 무엇? 광합성이다. 그래서 지금 19쪽에 1번의 선택 문항 3번을 선택지 3번 얘기하는 겁니다.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반응은 광합성이다. 그러면 세포업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 만들죠. 그럼 포도당도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고 ATP도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세포업은 또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4번 작은 문자들을 큰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 이것은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그래서 답 1번이었죠. 그래서 넘기고 20점. A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3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서 그 아데노신은 리보스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했죠.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 자, 참고만 하세요. 기초반에서는 1, 2, 3, 4, 5 5개 탄소가 있고 아까 2번 탄소의 OH, 3번 탄소의 OH 이게 리보스입니다. 자, 그런데 구조가 매우 비슷한데 1, 2, 3, 4, 5 5번 탄소까지 있고 3번 탄소 OH 그대로 있고 2번 탄소에는 산소 원자가 떨어져. 이 녀석이 누구냐면 디옥시 리보스. 우리 생물학이 어려운 것은 용어가 거의 다 외래어죠. 거의. 꽤 많은 경우에. 다 외래어죠. 용어는. 리보스라는 그 오탄당에서 옥시전,
옥시전, 산소 원자가 하나 delete 된 겁니다. delete. 탈락이라는 뜻이죠. 2번 탄소에 있는 산소 원자가 탈락되는 것이 바로 디옥시리보스이고, 자, 마저 설명드리면, 아까 우리 DNA와 RNA를 공부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공부했어요. DNA 풀네임,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디옥시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DNA. 이니셜로 나타낼 때는 반드시 여기서 대문자로 제가 강의마다 얘기하는데 카페에 질문하면서 우리 교재 표지에 카페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입 신청하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질문하면서 DNA 이렇게 쓰면 제가 읽고 답변 안 해줍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뉴클레익 애시드, 핵산이라는 뜻입니다. 핵산. 뉴클레우스가 핵이라는 뜻이고 세포 속에 있는 그 핵, 유전 정보인 DNA를 갖고 있는 그 핵. 뉴클레익은 뉴클레우스의 형용사형으로서 핵산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디옥시리보 핵산. 그냥 DNA. 그러면 RNA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RNA. 그러니까 이 리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이 리보스를 의미하고 이 디옥시리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디옥시리보스를 의미하죠. 자, 그래서 DNA는 여기 아데닌과 같은 또는 티민 또는 구아닌 또는 사이토신이 결합하고 여기에 인산기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 뒤에 나와요. 또 지금 미리 외워둡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이런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래서 여기 염기에 아데닌 대신 티민 붙을 수도 있고 구아닌 붙을 수도 있고 사이토신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여기에서 아데닌, 물론 여기 인산기 하나 결합하고 여기 아데닌 또는 우라실 또는 구아닌, 사이토신. 그렇죠? 자, 물론 이 구조 다 기초반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1번 갈게요. ATP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리보스. 2번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죠? 1몰당 얼만큼? 7.3kcal만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쓴다. 3번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니까 당, 염기, 세개 인산기. 다시 당은 리보스, 1번 탄소의 아데닌 염기, 아데닌, 그리고 5번 탄소의 인산기 3개. 그래서 4번 ATP를 구성하는 염기는 알라닌이 아니라 아데닌.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죠. 알라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 자, 3번. 그러면 생물이 세포를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 생성물과 에너지를 만들고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럼 세포 과정에서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하면서 노폐물로서 최종 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물, H2O가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에너지죠. 열이 왜 들어갔을까? 실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ADP를 ATP로 만드는 데 쓰이고, 그죠? ATP가 다시 ADP와 인산기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아까 1몰당 7.3kcal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여러 가지 생명활동에 쓴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물질 합성, 그다음에 근육 수축, 또 체온 유지에 쓰이고, 여기서 능동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능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명과학원을 벗어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물론 뒤에 또 나와요. 약간. 자, 구체적인 것 뒤에 또 나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
첫 번째, 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다 알겠지만, 용질, 용매를 알겠지만,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됩니다.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 물론 저 확산이라는 것은 막을 경계로 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여기 비커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빨강색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빨강색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 입자가 골고루 퍼져나가죠. 흔들지 않아도, 열을 가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빨개집니다. 여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는 우리는 세포, 다시 생명체에서 따지니까 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용액이 아닐 때, 기체일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분압이라고 합니다. 분압. 분압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압력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인 압력. 여러 가지 혼합 기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공기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이 섞여 있죠. 이렇게 혼합 기체 중에서, 기체가 여러 가지 종류로 혼합되어 있을 때 특정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 예를 들어서 1기압은 760mm Hg인데,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시험은 안 나오니까 분압이라는 개념만 잡으면 돼. 커다란 수조에다가 수은을 집어넣고, 또 길다란 1m 정도 된 길다란 그 시험관에 수은을 집어넣고 뒤집습니다. 이 전체 1m인데, 그러면 그 높이가 76cm 될 때까지 내려옵니다.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라는 얘기죠.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 높이를 유지하는 것은 수은 기둥이 눌러주는 압력하고 대기압이 눌러주는 압력하고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1기압일 때 그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 그래서 1기압을 76cm Hg. 근데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가 되죠. 자, 그러면 1기압 하에서 산소 기체의 분압은 pressure, 압력이죠. pressure of oxygen. 산소 기체의 분압은, 산소 기체가 대기 중에서 약 20%를 차지하죠. 약. 그러니까 0.2 곱하면 되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잡아가면 돼. 부분적인 압력. 여러 가지 혼합 기체가 있을 때 특정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을 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체일 때는, 그러니까 용액일 때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그런데 분압일 때는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 냄새가 우리 코에 들어오는 것도, 거기 음식이 담아져 있는 그릇에 분압이 높겠죠. 그 냄새 기체가.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고체일 텐데. 어쨌건, 기체가, 이렇게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냐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삼투 현상이라는 것인데,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도라고 하면 그 용질의 농도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반투막을 경계라고 하고, 삼투는. 이런 셀로판 종이도 일종의 반투막이죠. 우리 세포막도 반투막이고, 반투막이라는 것은 용질과 용매에 있으면 용질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 특정 물질만, 작은 물질만 통과시키는 거. 이거 이제 기본반에서 생체에서 구체로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에 3%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흔히들 소금이라고 합니다만 소금에는 염화나트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소금에는 염화나트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칼슘, 염화망가니슘 등등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염화나트륨. 그래서 소금으로 흔히 얘기하지만 구체 염화나트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여기 이제 1%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이 퍼센트 농도는 중딩 때 그리고 초딩 때 배웠는데 용액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 100분율이죠. 다시 말하면 용액 100g 있다. 양쪽 모두. 그러면 3%일 때는 염화나트륨, 즉 용질이 얼마큼 있냐면 3g 들어있고 여기 1%일 때는 1g 들어있죠. 용매인 물은 여기 97g이 들어있고 여기는 99g이 들어있죠. 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만약에 그런데 염화나트륨은 물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분해가 되죠. 그걸 해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떼는 입자 이렇게 전하를 떼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포막을 이 전하를 떼는 입자들은 쉽게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요 구멍이 작아서 통과 못한다고 합시다. 그냥 만약에 통과를 할 수 있다면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온이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물은 통과할 수 있다. 물은 통과할 수 있다. 자, 이 삼투 현상을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물의 확산인데 물의 확산.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를 얘기하지. 그럼 그때 소금이 얼만큼 몇 퍼센트 들어있느냐지. 물의 농도라는 말을 안 쓰죠. 오늘만 씁시다. 자, 여기서 물 몇 퍼센트? 3% 염화나트륨 수용일 때는 물은 97%죠. 1% 염화나트륨 수용일 때 물은 99%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도라고 할 때 물의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질의 농도니까 그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죠. 이해돼?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물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어. 어쨌건 그 물의 확산을 우리는 그냥 두 글자로 삼투라고 한다. 용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삼투 현상은 결국 물의 확산이고 이 확산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증발한다. 이것도 확산에 의한 거야. 물 분자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마구 움직이면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온은 분자는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확산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 그래서 이제 능동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를 수동수송이라고 미리 알려드릴게요. 수동수송.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에너지가 필요 없다. 수동수송. 확산과 삼투. 그런데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때에 따라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죠. 물질들의 일반적인 이동 경향은 이와 같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순행입니다. 순행.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높이려면, 위로 들어 올리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 이동시킬 때 무엇이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필요하죠. 주로 ATP를 씁니다. ATP를 소모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능동수송이라고 한다. 반드시 이렇게 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역행하는 거죠. 이렇게 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농도 기울기라고 합니다. 농도 기울기. 예전에는 얘를 농도 9배라고 썼는데 이 9배가 기울기라는 뜻인데 이건 일본식 한자라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농도 기울기의 순행에서 물질 이동을 시키는 것이 확산이고
그 농도 기울기에 역행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역행해야 되니까 에너지, ATP가 필요하다. 됐죠? 한 문장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한 문장, 한 단어. 그래서 아까 3번 그림에서 20쪽 3번 그림에서 능동수송에도 ATP에 저장된 에너지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박스에서 옳은 걸 골라봐. 아까 기억 얘기했고요. 니은 ATP가 ADP와 인산기로 되는 과정은 분해죠. 여러분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 디귿 세포호흡에 발생하는 에너지는 모두 ATP를 합성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그죠? 더 많은 에너지가 열 형태로 바뀌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이제 보통 3시간씩 하는데 요거 그 다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대략 한 주에 한 번 오시면 2시간 40분 내지 3시간 또는 그 전 조금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배운 거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복습하는데 텀을 두고,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나서 다음 주에 오기 전에 복습하면 늦어. 오늘 바로 복습하세요. 집에 가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요거를 복습하는데 제가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수업 아직 안 끝났다 뭘 벌써 싸고 그러니 한 장 더 한다. 22쪽 아니야.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책을 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배운 거를 쭉 생각해 보세요. 쭉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에게 얘기해 주듯이 그런 걸 말로 할 필요는 없고, 또 전철에서 버스에 손자 중얼거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세요. 그런데 딱 하다가 물질대사가 뭐였더라? 동화와 이와, 동화와 합성, 이와 분해, 흡열,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면 거기서 잠깐 생각하다 그냥 패스. 그래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걸 집에 가면서 한 2-3번 돌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까 생각 안 났던 거를 책을 딱 펴면 이거구나. 그럼 그런 경우에 자극이 가해지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예습도 미리 해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강좌는 약 8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8주 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이해도가 빨라서 진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럼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약 8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예습을 미리 해 오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대략 오늘 이제 오늘 4개 했죠. 4개에서 52개. 12주 걸리는데, 그럼? 13주 더 걸리는데? 이제 조금 진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생명에서의 특성 거의 50분 가까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짧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예상은 5강, 6강, 7강, 간단합니다. 8강, 9강, 적어도 9강까지. 10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강 정도까지. 11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강 정도까지 공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공부할 때 문제 다 풀어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정도만. 그래서 이런 단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를 막 찾아보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예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